자, 재료역학 2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재료역학 1을 했었고, 이번 학기에는 재료역학 2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1, 2 한 번에 다 한 책을 다 뗄 수는 있지만, 이제 비어책입니다. 비어책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이제 1, 2로 나누어 놓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가려고, 재료역학 2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제 재료역학 1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네 가지 재료 1에서 이제 네 가지 하중들을 했었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 하중에 따라서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응력 변형률 관계, 그리고 변형량 까지 해서 이 부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재료 1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정도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테이블 공식 위주로 다뤘다라고 하면, 재료 2에서는 그거 이후로 실제로 그 기본적인 공식 4개를 안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재료역학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재료역학 1 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 2에서 할 부분들도 잠깐 다루어 보고, 시간상으로 조금 전에 보여줬던 4대 하중, 재료의 파괴를 일으키는 4대 하중,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응력, 변형률, 그 관계들 까지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 주어진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거를 지난 학기에 시험 또 봐보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은 잘 하는데, 안 되는 학생들, 특히 재료 2에 와서도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부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가 공학 하면서 계산기를 쓰면서 계산하는 부분들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영상을 다시 올려줄 테니까 무조건 따라 하고, 그리고 이 웹하드 쪽에다가 이 자료들을 올려놓아 줄 테니까, 이제 이 직접 푸는 문제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꼭 따라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료역학을 이제 일단 보면은, 복습으로 보면, 자, 우리가 8장에서부터 처음 했던 게 이제 응력의 개념을 배웠어요. 이제 정력학과 재료역학이 다른 점은, 정력학하고 이제 달랐던 점은, 여기에서는 정력학에서는 주로 이 힘하고 또는 모멘트, 힘에 대한 부분, 힘의 합력,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힘의 합력 0이라고 하는 이제 평형의 개념하고 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력학, 그리고 더하기 이제 여기서 자유물체도였죠. 자유물체도까지 하는 것이 정력학에서 배우는 것. 평형식과 자유물체도예요. 그 다음에 힘을 이제 더하거나 하는 벡터식들을 구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력학에서 이제 힘하고 자유물체도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강체라는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재료역학 또는 이 고체역학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변형체가 되는 거고, 변형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정력학에서는 이렇게 길이가 아무리 작던 크던 간에 힘을 주어서 이것이 강체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면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힘에 대한 부분들만 다루는 거였는데, 재료역학이 되면서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얘는 파괴될 수 있지만 이거는 파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파괴를 다뤄야 되니 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재료의 형상들에 대해서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재료 형상에 관계없는 비교, 또는 이제 정형화된 값, 이 단면을 나누어서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응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면적분의 받는 힘, 특히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받는 힘이 통과하고 있는 면적이에요. 이 힘을 지지하고 있는 면적, 그게 가장 중요했죠. 그죠? 이제 힘을 지지하는
면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아무 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응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응력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누어졌고, 특히 지압 응력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에요. 그래서 이 받는 면에 하중이 받는 면에 수직으로 힘이 통과를 하고 있을 때는 수직 응력, 그다음에 받는 면에 평행하게 힘이 주어졌을 때는 평행한 힘일 때는 전단 응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압 응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면의 압축, 볼트, 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응력이에요. 두 물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압축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이에요. 여기는 하나의 물체에서 힘이 주어지거나 하나의 물체에서 힘이 주었을 때 따르는 건데, 지압 응력은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응력이 지압 응력이에요. 그 차이는 있었고, 값을 구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볼트로 되어 있던 이런 문제였죠. 그죠? 볼트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지압 응력은 이것은 따로는 이제 면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걸 따라서 다 힘을 받겠지만, 우리는 이 단면만 구해서 이 단면으로 나누어진 힘이 이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해서 시그마 B라고 우리가 썼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이제 허용 응력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allowable stress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설계 시 허용 가능한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재료가 파괴를 따지다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 U 값에서 재료가 파괴되니까 여기에서 파괴가 돼. 그래서 이 값보다 낮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난 생각을 해보면 한 7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재료 자체가 이 시험했던 재료하고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될 수도 있고, 제조 공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표면의 이런 효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려하지 못한 어떤 원인들 때문에 실제로 이거라고 여기서 파괴라고 하지만 좀 더 낮은 데서 우리가 파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따른 안전율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안전율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세이프티 팩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그마 U가 실제로는 이거지만 우리가 여기 정도까지만 실제 설계할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계 시에 사용되는 응력, 그래서 시그마 ALL로 allowable stress라고 해서 쓰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비율이 그래서 시그마 U에다가 시그마 허용 응력을 나눈 것이 안전 계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 이 값이 이제 400메가파스칼에서 파이가 일어나는데, 내가 설계를 400메가파스칼까지 다 썼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파괴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을 다 덮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0이지만 나는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100메가파스칼까지만 가지고 설계를 할 거야. 나는 100메가파스칼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거야. 이제 시그마 값이 A분의 F니까, 그래서 이 값이 허용 응력보다 작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 재료에는 주어지는 힘은 정해진 거예요. 이 주어진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A 값. 그러니까 단면을 설계를 하는데 내가 이 높은 값까지 할 거면 이 값이 올라가면 이 값이 떨어져야 되니까 단면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얇게 했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낮은 응력의 기준에 맞추면 두께는 올라가겠죠. 단면적은 올라가면서 내가 100메가파스칼로 맞춰 놓으면 내가 안심이 될 수 있는 게 이 사이가 나의 이 안심이 되는 보험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400 나누기 100 하면 결과적으로 4, 내 안전율은 4가 된다. 내가 4배까지는 더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factor of safety 또는 safety factor라고 이야기를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표시를 한 적이 있었고 응력으로도 표시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다시 배웠던 건 경사면 응력을 한번 다뤘어요. 경사면 응력이라고 했던 거는 재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종방향으로 서 있는데 힘을 줘서 잡아 당겼더니 재료가 실제로는 우리가 수직 응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료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재료들은. 그렇다고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면에서 걸리는 이 응력 상태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사면 이면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면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수직응력, 전단응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수직응력이고 이게 전단응력인데 재료가 이렇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 기준으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면 기준으로 응력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이 면은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응력은 면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 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면의 수직인 힘과 면의 수직인 힘과 면의 수평인 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리게 될 거니까 힘을 주고 이렇게 잘리게 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 각도는 이야기했죠. 여기서 항상 수직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면이 우리가 원래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수직면에서부터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90도가 있던 게 이렇게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돌아간 만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P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 N은 P의 코사인 세타, 여기 V는 P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하면 이제 V하고 N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세타 방향의 힘하고 세타 방향의 전단력, 이게 이제 노말 방향이고 이게 전단 방향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물론 이 면적은 경사면은 더 커져서 A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이게 세타고 이게 A0면 이게 지금 A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A 세타분의 A0, 그러니까 A 세타는 A0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A0분의 P가 원래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그마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타우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값은 이 값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이고 이것은 지금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되니까 전단 응력이 가장 크게 되려면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2세타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 즉 세타가 45도일 때 타우가 맥시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연성재료 같은 경우 잡아당겨 보면 45도 방향으로 깨지는데 그것이 연성재료는 전단 응력에서 찢어지면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책에서는 응력의 정의, 그래서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지압 응력,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거, 허용 응력이 왜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안전율, 안전계수라는 부분, 우리가 왜 이것을 두어야 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 한 7가지 되는 거. 그리고 경사면 응력에 대해서 배웠고, 경사면 응력은 우리가 나중에 응력의 변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응력의 변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9장에 가보면 9장에서는 이제 응력과 변형률 중에서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응력을 배웠으니까 9장에서 이제 변형률, 재료가 변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변형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변형률은 원래 길이 대비해서 변한 델타량, 즉 또 길이에 관계없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차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시그마는 A분의 F. 우리가 그 전에 F만 다뤘는데 물체가 변형을 하다 보니까 단면이라는 게 중요해서 A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 물체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응력을 가지고 온 거고, 이 늘어나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 잡아당겼을 때 길이의 짧은 것과 이 같은 힘을 줬을 때 짧은 것 이거 2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델타량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이만큼 똑같은 게 늘어나고 이 똑같은 게 또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변형량은. 그러다 보니 이 치수에 대한 부분을 또 관계없게 만들다 하려고 보면 길이를 나눠줘 버리면 되니까 그런 변형률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력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힘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변형이라고 하는 건 재료 자체에 이게 이제 재료역학적으로 변형을 다루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두 관계는 이것과 이거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힘을 줘서 발생한 능력, 그리고 힘을 줬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장 시험기를 통해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하중, 이런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이제 작아져 있으니까 이쪽에 변형이 집중이 될 거고, 원래 길이 게이지 랭스로 두고 이거에 늘어난 양 델타량 하중 이렇게 됐죠. 요거의 단면적이 있고, 그럼 잡아당겼을 때 하중과 요거 사이에 늘어나는 변이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나타내시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편의 형상에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 이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단면적을 나눠주고 여기다는 길이를 나눠주면 이 값은 변형률, x축은 변형률이 되고 y는 응력이 되는 응력 변형률 선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앞쪽 부분은 직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재료를 잡아당겼다 놨더니 여기까지 선 안에서는 갔다 원래대로 되더라고,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래대로 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났더니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어느 순간을 놨더니 그 뒤부터는 이런 영구 변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구 변형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응력의 한계를 우리가 항복 응력이라 그러고, 요 사이 앞쪽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탄성 구간이라고 해서 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소성 변형이 생기니까 소성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다음 이제 후계 법칙이 나오니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앞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형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지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 비율이. 그래서 기울기가 1:2라고 해서 탄성계수 2 또는 영스 모듈러스 2로 되는 이 직선 구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구간은 그렇다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2에다가 입실론의 선형 관계구나. 시그마가 입실론의 선형 관계니까 그 계수를 2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영스 0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토마스 0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듈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후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훅스로라고 후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소의 미소의 탄성 구간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성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고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가게 되는데, 이 값은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갔다 다시 하중을 풀게 되면 이 같은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는 원래 항복 응력보다는 훨씬 더 높은 데서 항복이 생기고 그 사이 역시 탄성 구간으로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 변형을 하면서 또는 변화를 주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변형경화 또는 가공경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은 이제 UTS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해서 이 인장 강도 또는 극한 능력 또는 인장 강도, 인장 잡아당겼을 때의 강도에서 인장 강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이렇게 재료가 이 좀 저탄소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슈어 밴드가 생기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이 있는 이제 이 코트렐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시편에 이렇게 소속면이 이렇게 전단처럼 이렇게 쭉쭉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하항복점을 가지고 하항복점을 항복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탄소가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강해지면 이제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건 명확하게 항복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으니, 그때는 여기서 옵셋 응력이라고 해서 0.2% 옵셋된 값을 써서 이제 프루프 스트레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프루프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옵셋 응력이 되는, 옵셋 항복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재료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0.2% 옵셋을 할 때 탄성 기울기는 그대로 쓰게 되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연신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퍼센트 연신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신유로 잴 때는 그래서 파괴된 시편을 붙여놓고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거를 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학기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 강의를 해줬었고, 그리고 이런 연성재료 인장 시험을 했지만 인장과 압축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이 재료에 이런 동공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인장이 될 때는 여기가 결함으로 해서 이 나머지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서 낮지만, 압축이 될 때는 이 부분들이 눌려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균열이나 공동 같은 경우는 압축에서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압축에서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인장에서 이렇게 되면 압축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되는 게 특히 시멘트 같은 경우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성재료는 전단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취성재료는 인장의 이제 수직 응력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직 응력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시그마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연성재료는 타워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장 시편을 잡아당기면 연성 재료들은 이렇게 끊어지고, 왜냐하면 전단력,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사면에서 보면 전단력이 이제 45도 방향에서 가장 크게 되니까 전단 응력 파괴는 이렇게 연성 재료는 이렇게 일어나고, 취성 재료는 수직 응력 파괴니까, 그래서 수직 응력이 가장 클 때는 이 각도일 때니까 잡아당기면 이렇게 직선으로 부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로 파괴라는 것도 있었는데, 피로 파괴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탄성 한계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잡아당겼다 놓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원위치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기계 부품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횟수를 늘려다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려서 잡아당기더라도 파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낮은 응력, 즉 탄성 안에서도, 탄성 응력 내의 낮은 응력에서도 반복된 하중에서 파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려보니 대략 어느 정도의 응력 밑으로 내려가면 무한히 잡아당겨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어느 수명이 되면 끊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리 무한으로 잡아당겨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게 하면, 그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수명선도로 끊고 이쪽 응력선도 진폭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보통 로고 스케일로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어느 한계 내에서 안 끊어지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구 한도, 피로 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후계 법칙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이제 선형 부분에 이 미소 탄성 부분에서는 선형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작죠, 그죠? 우리가 옵셋 라인 또 0.2%를 쓰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 0.002만큼의 스트레인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쓰고 있는 연성 재료들은 한 50%까지, 40에서 50%까지 신율이 나오니까 0.2%에서 지금 탄성이 끝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구간인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형에서 직선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이 값을 탄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가 수직 하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힘을 주었을 때 과연 그러면 원래 길이가 L이고 단면에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 늘어날까라는 것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그마는 A분의 P라는 거 알고 있었고 변형률은 L분의 델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어디 나오냐면 선형 구간에서는 이런 후계 법칙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해주면 델타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되니까 A2분의 PL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식이었죠. 다음 열응력은 지난번에 하진 않았는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 길이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원래 길이가 좀 더 길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온도의 변화에 의한 델타량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델타량은 결과적으로 보면 온도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를 한다. 그리고 원래 길이도 당연하겠죠. 이렇게 짧게 있던 거하고 많이 있던 거 생각하면 길이가 길면 각각이 다 늘어날 거니까 각각 얘도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비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도 비례를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온도에 의한 이게 썰말이 되겠죠. 썰말에 의한 변형량은 보니까 온도의 차이에도 선형적으로 늘어나고 원래 길이에서도 선형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 앞에 계수를 비례했다는 것을 앞에 계수 알파를 도입을 해서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열팽창 계수라고 부르고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정도 철 같은 경우에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L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주면 L을 나누어주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열 변형률이 되겠죠. 열 팽창에 따른 열 변형률이 되는 거고 알파 델타 T 그러니까 온도의 차이만 알면 변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 문제는 우리가 보면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재료 2에서는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즉 과다하게 구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재료가 이렇게 두 개로 쌓여 있는 겹쳐져 있는 재료 밖에 재료하고 내부 재료가 다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만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안쪽만 보면 이렇게 밖에 것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P1, P2가 다르게 눌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누르는 판만에 보면 P1, P2가 이쪽 누르는 P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보면 평형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 P1 더하기 P2는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1과 P2를 알아야지만 나머지들을 구할 건데 평형 방정식 상에서 미지수가 하나가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적합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즉 변이와의 관계식이에요. 변이들 간의 관계식을 가지고 오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 눌리는 거리는 똑같이 될 거니까 이 델타 1과 델타 2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델타 1과 델타 2가 동일하다. 라는 이 두 식을 쓰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1, P2니까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델타 1은 여기서 보면 A1, E1에 P1, L1 이고 L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보면 P2고 L0고 A2고 E2고 이렇게 되면 P1과 P2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L은 똑같고 이것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P1과 P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문제는 평형식만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평형식만 가지고 하중을 구한 다음에 이 델타량들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었는데, 그게 아니고 평형식만으로 이거를 결정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결정이 안 돼.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부정하다는 게 정할 수가 없다. 정할 수 없음.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indeterminated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정하다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다. 어떤 상태로? 이 정은 이제 정적인 상태예요. 정적인 상태로는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적인 것이 이제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스가 정력학이니까 정력학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이제 부정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력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 그게 뭐냐면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부정적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적합 방정식을 가지고 오자 라는 거고, 그래서 풀이 방법은 자유물체도와 평형식을 쓰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중첩법을 쓰는 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이제 다음 강의 때 물리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포화송비예요. 포화송비는 재료가 있었는데 재료를 잡아당겼더니, 우리가 그동안 잡아당긴 이 일축 방향만 보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줄어드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줄어드는데 그 얼마만큼 줄어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방향으로 잡아당긴 이쪽으로 늘어난 변형률 대비 이쪽 편으로 줄어든 변형률을 비율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당연히 길이로 쓰게 되면 길이마다 달라지니까 변형률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종방향 변형률 분의 횡방향 변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횡방향으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일 거니까 이 포화승비라고 하는 건 재료의 물성치가 되는데, 물성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는 물성 특성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건 좀 그러니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값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쪽을 x라 그러면 우리가 에프실론 x였고, 여기가 yz라 그러면 이게 z고 이게 y네요. yz라 그러면 epsilon y, epsilon z니까 이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는 물질에서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일정하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값을 물질에서 일정하고 물질들끼리는 서로 다른 값을 많이 갖게 돼요. 고유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료의 물성치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런 경우를 물성치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식으로 쓰면 입실론 x는, 자, 종방향으로 내가 시그마 x만큼 잡아당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하중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면적이 있으니까 이게 있다는 거는 시그마 x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만큼 잡아당기면, 이쪽 편으로 잡아당기면 탄성계수 나눈 만큼의 변형률이 생기는데, 나머지 그럼 이쪽으로는 얼마만큼 줄어들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epsilon y나 epsilon g는 이 상태로 보면 똑같을 거고, 등방하다라고 하면 재료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이 식인 거죠. 이게 지금 누가 되니까 이 값은 이제 누라고 부르고 nu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 값들은 이게 누가 되니까 epsilon z는 누에다가 epsilon x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각각 누에다가 각각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에다가 이제 epsilon x를 곱해준 거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이걸 가지고 오면 2분의 마이너스의 시그마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후계 법칙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후계 법칙은
얘기했듯이 이제 식에서 저거죠. 시그마 입실론 x는 이제 2분의 시그마 x고 그 다음에 입실론 y, 입실론 z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빠지는 거죠. 이만큼 누에 이거만큼 누에 시그마 x 그 다음에 시그마 y 나누기 2가 더해졌다고 하면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시그마 y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시그마 y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그마 z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누에 시그마 z의 2가 되고 마이너스 누에 시그마 z의 2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 후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값들을 정의를 할 때 이제 표기를 할 때도 이제 이쪽이 x축이면 스트레스는 밑에 첨자를 두 개를 쓰는데 첫 번째 부분은 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면과 힘의 방향이 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면과 힘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면의 방향, 두 번째 거는 힘의 방향을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축을 x라고 하면 여기 시그마 x, 여기가 이제 y축이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이 면은 x축의 수직인 면이고 y축 방향으로 힘이 주어져 있으니까 타우에 x의 z로 표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같으면 y의 수직인 면이니까 y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면 x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x라고 쓰고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면하고 힘의 방향이 면의 방향은 원래 이쪽이고 이게 이쪽이니까 면에 평행하게 가는 거죠. 면의 수직에 평행하게 면 자체에 평행하게 가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거는 면의 방향 원래 이제 수직 방향을 잡으니까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면 수직 응력이 되는 거고 그걸 다르면 전단 응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첨자가 다르면 전단 응력, 같으면 수직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배웠던 거는 이제 전단 변형률을 배웠었는데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된 사각형에서 우리가 옆으로 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만큼의 델타량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각도가 생기고 이 길이 대비해서 이 길이로 정의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점은 여기만큼 갔고 이 점은 여기까지 갔는데 실제로 이 면은 같은 변형률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같은 값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이 높이분의 이 비율 결과적으로는 L분의 델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원래대로면 탄젠트 요 사이의 각도가 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버려서 탄젠트로 이렇게 빼고 감마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률은 감마는 이렇게 표기를 할 때도 쓰고 이 부분도 역시 후계 법칙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감마는 대신에 G 곱하기 감마가 해서 이 두 개가 선형관계 이렇게 비틀더라도 보면 타우하고 감마가 선형관계를 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G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이 인장 상태에서 경사면과 같이 이렇게 구해보면 이 G 값은 이 값에 대해서 포화송비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와 1 플러스 누분의 2라고 하는 거는 꼭 외워서 이 G 값을 외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죠. 그죠? 시험 때도 항상 나오니까 꼭 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런 재료들에서 이런 정도 예를 들면 이제 금속 재료 스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수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탄성 계수는 200 또는 210 기가파스칼, 포화송비는 0.3 또는 0.29. 여기서 G 값은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77 기가파스칼 정도, 77에서 79 기가파스칼. 그다음에 일반인 스틸 같으면 연신율 21%, 인장 강도는 한 400 메가파스칼, 항복 강도는 한 250 메가파스칼, 그리고 열팽창 계수는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도시당 이 정도 늘어난다 하는 정도,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된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9장 지나서 10장이에요. 10장에서 우리가 비틀림을 배웠어요. 토크를. 그래서 자, 8장 9장을 통해서 결국 종방향의 힘을 배웠었고, 여기서는 이제 종방향의 이제 회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종방향으로 들어온 모멘트 형태가 이제 회전이 되는 거고 비틀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면이 제자리에서 비틀어지는 형태, 단면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형태를 비틀림이라 그러고, 길이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멘트 굽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틀림은 전단 변형인 거고, 이 상황을 보면 이 면에 이렇게 보면 면에 비튼다는 거는 이렇게 힘을 주는 거니까 이 면에 수평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단 변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식유도를 우리가 다 했었고 지난번에는, 그래서 이 주어지는 토크들을 이 면에서 길이 방향에서 가까이 있는 응력들을 다 면적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것이 토크가 된다 라는 식이 있었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응력 값이 분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감마의 분포를 따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형이다 라는 걸 가지고 왔었고, 이제 식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타우는 J분의 T로라는 것을 구했고, 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지름 값이죠. 반지름 위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서는 0,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센터에서는 0인 거고, 밖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선형적으로 가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야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형률은 이 길이가 있고 이 라인이 틀어졌을 때 이 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쪽 면에서는 이렇게 면이 보이게 될 거고, 돌아가는 회전각을 파이라 그러고, 반지름이 우리가 반지름 위치를 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L이고, 그러면 이것이 힘을 줘서 미끄러져 나간 이런 모양과 똑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단 변형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걸 감마라고 썼죠. 이렇게 요 모양을 보면 앞에 있던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단 변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제 보면 L은 R 세타니까 L은 감마 곱하기 L이고, 요 길이가 호가, 이거는 파이 곱하기 로가 돼서 똑같다. 그래서 감마는 이게 뭐냐면 요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감마 L이고, 이게 로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감마는 L분의 로 파이가 되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L분의 이 값인 거죠. 감마는 이거분의 이게 되니까 이 값이 로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건 변형률 정의에서 나온 거. 그렇게 되고, 전단 능력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외면에서 최대가 되니까 가장 먼 값을 우리가 C라고 붙여놨고, 그게 이제 타우는 J분의 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J는 2분의 파이 C의 4제곱이 1일 때, 이거 외우라고 해서 항상 틀리니까, J 값은 2분의 파이 C의 2분의 파이 C 4제곱, 파이 R 4제곱. I 값은 J 값보다 작으니까 I 값일 때는 4분의 파이 C의 4제곱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비틀어서도 이렇게 비트는 경우는,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틀게 되면 이 순수하게 이렇게 비틀림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경사면처럼 이쪽 응력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우 값은 J분의 TC가 될 거니까 이 타우라고 놓고 이쪽 면 경사면을 잡아서 수직 응력을 구해보면, 수직 힘을 구해보면 시그마1은 이 면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타우 맥스가 되고, 이때는 이제 이 면상에서는 전단 능력은 0이 나와요. 이쪽 방향에 힘을 얻게 돼요. 이 두 힘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쪽 전단 방향은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45도 방향에서의 전단 능력을 구해보면 이 값하고 똑같은 거죠. J분의 우리가 여기 DC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모아 서클 같은 걸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순수 전단을 줬을 때는 45도 방향의 수직 응력이 가장 크게 나온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취성 재료를 순수 토크만 줘서 비틀면 45도 방향으로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분필로 깨지는 것을 보여줬었죠. 그죠? 그때. 자, 그래서 회전량을 구할 때는 이제 이 두 개, 이식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알고 있는데, 변형률과 응력식을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변형률식이고 응력식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후기의 법칙을 따르면서 선형이 되니,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놓고 이것을 여기다 놓으면, 회전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또는 형상으로 변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회전 각도가 되니까 파이는 JG분의 T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틀림에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기어 문제였어요. 기어 문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였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토크가 있으면 토크가 여기 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근데 토크의 전달에서는 당연히 이 힘의 평형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어 회전량비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여기 다시 정리한 대로 1, 2, 3, 4, 5번처럼 첫 번째 힘평형식을 여기 넘어가는 걸 힘평형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반력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반력을 토크를 가지고 나타내서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넘어가면 큰 기어가 되면 토크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2고 이게 1이라고 그러면 1이고 2니까 TB가 TA로 갔을 때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어를 쓰게 되면 토크가 커진다라는 걸 알면 이 식을 안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안 쓰더라도 모르면 이 식을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토크를 준 거를 이쪽 넘어간 걸 알았으니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이에서 발생하는 파이 A를 이거 틀어지는 각도를 구하자. 2번.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면 기어는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이 돌아가는 원주 길이가 동일할 거다. 원주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각도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고 보면 이 큰 쪽이고 작은 쪽이니까 그것만큼 훨씬 더 작은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이 커져서 돌아오겠죠. 회전각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그대로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유롭게 있어서 비틀었는데 이쪽이 토크가 넘어갔고, 여기는 토크가 정해져 있으니까 회전된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빨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요거 두 개 사이에서 나오는 변형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체 회전량을 구하면 여기는 이 토크 때문에 여기가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총 전체 이 이점의 회전량은 이 기어 때문에 돌아가는 회전량에 이 두 축 사이가 비틀어져서 돌아가는 회전량. 강체라고 했으면 돌지 않았겠지만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크 때문에 비틀어지는 양인 거죠. 옆에 이걸 강체라고 보면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양이 있을 거고, 그게 뭐냐면 이 파이브예요. 근데 이 부분만 따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만 따로 강체가 아니라 돌아가야 되니까 그 양이 이요 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들을 냈었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순수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핌이에요. 구핌. 이건 뭐냐면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량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수 힘을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수직 하중 형태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멘트를 줬다는 건데, 그럼 위쪽은 누르고 아래쪽은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으로 보면 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힘들이 서로 방향이 다른 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수 힘과 나머지 전단 변형을 많이 수반을 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휘기도 하고 순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단 변형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 힘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만을 계산을 하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순수 힘만 계산을 해보면, 순수 힘만 보면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가 이렇게 있던 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굽힌 모멘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모양들이 위에는 줄어들고 밑에 늘어나게 되는데, 위에는 늘어나고 위에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모멘트라고 하는 각 이 영역마다 모멘트 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모멘트 똑같고, 요거 사이도 똑같고, 여기 사이도 똑같은 거죠. 이 값이 다 동일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m인 거고, 이렇게 길게 잡더라도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인 거죠. 그게 평형식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모양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의 일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반경으로 꺼서 원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길이까지를 로 하고, 원래 이 사각형에서 길이가 똑같은 게 때까지를 중립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립면 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로에서부터 올라가 있을 때의 변형률을 구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멘트의 방향은 우리가 이 모양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원의 중심점이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멘트를 양으로 정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원래 길이가 이제 이게 세타니까 그럼 원래 길이는 로 곱하기 세타가 될 거고, 여기 변한 길이는 요만큼 y만큼 더 올라가면 되니까 로 빼기 y 만큼 해서 프라임이 될 거고, 이거 두 개 사이에서 이거 두 개 차이가 델타량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 입실론 x는 L분의 델타가 되니까 이 L을 가지고 오고, 이걸 가져다 놓으면 이제 마이너스 로분의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가 0일 때는 변형률이 없죠. 그래서 이때가 중립면인 거죠. 중립면 y. 그렇게 놓고 이것을 놓고 이것이 이제 선형으로 여기서 변하게 될 거니까 여기다 이제 탄성계수를 곱해서 넣고 나면 우리가 응력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시그마는 i분의 mc라고 유도가 됐고, 이것도 후계 법칙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거는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이제 중립면에서 변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선형의 관계를 띠고 있으니까 응력도 이런 선형의 관계를 띠고 있다. 배형률처럼. 그래서 이제 평형식에서 이 식이 남았었는데, 평형식에서 이제 요 식하고 이 두 식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넣고 이렇게 적분하면 i분의 mc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 0이 되는 식이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중립면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게 하는, 중립면이 즉 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도심도 알고 i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C가 내는 형상들만 밑으로 다 빼내고 나면 S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단면 탄성계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 값은 이제 이렇게 J 값은 로 제곱 DA였다라고 하면 Y, 축에 기울어지는 Y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Y의 제곱이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응력하고 아까 전에 좀 전에 이 변형률식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굽힘에서 나타나는 것이 원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한 형상의 변수가 될 거고, 얘를 구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모멘트가 없을 때, 모멘트가 0일 때 로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게 0일 때는 0이고 나머지일 때 커질 때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뒤집어서 계산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분의 1이 2i분의 m 또는 i2분의 m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멘트 풀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중립면이라고 그랬어요. 중립면을 모르면 모멘트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모멘트 구하기 하중을 주고 나면, 두 번째 중립면 찾기, 이 식을 이용해서 중립면 찾기 테이블 가지고 만드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굽힘의 식은 다 중립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립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립면에서 i를 구하자. 이 i도 역시 중립면에서 구해야 되니까 이때는 평행축 정리를 써서 구하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치 C 구하기, 시그마 구하기 한 게 있었고, 합성력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굽힘하고 추응력이 주어졌을 때 추응력은 배웠잖아요. 그죠? A분의 P라는 걸 시그마로 배웠고, 굽힘은
시그마가 i분의 mc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수직 응력이니 더할 수 있겠다 라는 게 합성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했던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부핌에서 대표적인 문제죠. 부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면이 주어졌을 때 중립면을 구하는 것. 모멘트는 주어졌고 중립면을 구할 때 여기가 90이고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40. 그래서 이렇게 40. 이럴 때 중립면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도형을 잘랐죠. 그죠? 1번, 2번 잘라서 이렇게 1번, 2번에 대해서 면적 구하고 y바 구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한 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합한 거에다가 쭉 합한 거를 나누어 주면 그게 중립면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중립면의 식. 그죠? ay 바는 ai y의 바.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중립면을 구하고 중립면을 구할 때는 위치는 마음대로 잡아야 또 된다라고 했고 맞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i 값은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되니까 각각의 i 값을 이동을 해서 평행축 정리로 이동을 해서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를 구하고 그다음에 인장이 되는 위치, 압축이 되는 위치는 당연히 중립면에서부터 가장 먼 쪽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인장 압축 위치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인장 응력인지 압축 응력인지는 C는 정해져 있고 모양에서 정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했죠. 식으로 써도 되지만 모양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구한 i 값하고 다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곡률은 역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멘트까지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힘을 받는 보의 해석과 설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힘 모멘트도 이제 밴딩 모멘트하고 전단력도와 밴딩 모멘트도를 그려야 되는 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의 설계에서 이제 시그마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i분의 mc가 이제 허용력보다 작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s분의 m으로 고쳐놓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단면을 정하는 거니까 모멘트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의 최대값을 보의 위치상에서 어디에서 모멘트가 최대인지를 찾아야지만 이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등단면 보니까 S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모멘트의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렸었고 나머지 이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정해진 대로 아래쪽 V, 위쪽 M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깐 하고 나갔으니까 왜냐하면 이 관계식 때문에 이 관계식 사이에 이 관계식 가지고 전단 능력 보에서 이 전단 능력 구하기 위해서 이 관계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잠깐 썼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번 학기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임의의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평형식을 만들어 놓고 쓰고 났더니 이 두 개의 식 사이 이 힘 평형식 모멘트 평형식을 썼더니 이 두 관계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단력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이 분포하중 즉 분포하중이 있으면 전단력은 길이 방향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전단력이 있으면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변화한다. 길이 방향으로의 모멘트의 변화량이 전단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여기서 따라서 이제 적분하면 이 점 C에서 D점까지 적분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분포하중을 적분하면 전단력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 전단력을 적분을 하면 구간에 따라 적분을 하면 모멘트 값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12장 설명할 때 다시 쓸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썼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학 박벽부재의 전단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눌렀는데 실제로 보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보다는 보 사이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게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전단력을 아래쪽으로 줬는데 보 사이에 이러한 전단력 또는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식을 유도를 하면서 조금 전에 썼던 이 관계식을 가져다 썼고, 이거 뭐냐면 전단력에서 모멘트의 변화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전단력이 주어지면 이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전단력이 주어지면 이 두 개 사이에서 왜냐하면 dm의 dx가 v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멘트 1과 여기 있는 모멘트 2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트들이 달라지면 같은 면적으로 보면 이 모멘트는 수직 응력을 만들고 이제 압축력을 만들게 될 거고, 얘도 수직 응력이고 압축력을 만들게 될 건데 이 두 값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돼서 다르면 안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 전단력이 횡방향 전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방향 전단력을 가지고 만든 것이 횡방향 전단력의 길이 방향의 횡방향 전단력, 수평 전단력을 우리가 Q 전단유라고 이야기했고 시어 플로우라고 이야기했고 I분의 VQ.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이 보에서의 이 여기 있는 이 면적으로 나누어 준 게 IT분의 VQ. 이쪽 방향이 Q죠. Q가 보면 이 Q가 뭐냐면 dx분의 dh니까 힘을 두께 이쪽 델타 x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이쪽 방향에 t를 나누어 주면, 나누기 t를 하면 이게 이제 t 나누기 q 했는 게 이게 전단 응력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시까지 구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게 횡방향의 전단이라고 하는 게 횡방향에 힘이 들어온 거죠. 직선 방향. 그래서 여기서 횡방향의 힘을 다뤘고, 여기서 이제 굽힘이 횡방향의 회전을 다루는 거고, 이 토크가 종방향의 회전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 축방향 하중이 종방향의 힘을 다루는 거니까 그 네 가지를 다 다루게 된 거죠. 거기까지 했던 것이 이제 13장까지였고, 지난번 재료 1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재료 2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네 가지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네 가지를 더하자는 거예요. 네 가지를 더하자.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에요. 근데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료의 결과적으로는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클 거냐 이거보다 더 클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있을 때 경사면 응력에서 봤지만 수직 응력만 있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은 완전히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 하중 중에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이거 하나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좀 전에도 이제 수직 응력 같이 들어왔을 때 또는 수직 전단이 같이 들어왔을 때, 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는 전단 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굽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또 수직 응력이 또 생겨요. 그럼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응력의 변환이에요. 변환. 그래서 이것을 합하다 보면, 이걸 합할 때는 그 방향이 있었죠. 아까 경사면 응력 같은 경우 방향이 있었죠. 몇 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시그마 커지고 전단력이 작아지고, 또는 전단력이 커지고 시그마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돌렸더니 이 값들이 가장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응력, 최대 전단력이라고 이야기해서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재료의 대표값을 쓰게 될 거고, 그 대표값이 보통 이제 본바이스 스트레스나 트레스카 스트레스 같은 걸로 나타나고, 그럼 이 변환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두 개 시그마하고 타우를 어떻게 더해줄 거냐,
이거 더해서 어떻게 더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찾거나 이거의 최대값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래피컬하게 나타내 준 것이 이제 모아스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병 용기, 얇은 용기의 응력을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그러면 여기 있던 아까 전단 이렇게 됐을 때, 전단이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테이블로 보면 종방향의 힘에서는 델타량이 생기는 거고, 종방향의 회전에서는 회전 각도가 생기는 거고, 횡방향의 회전에서는 이 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이 곡률이 생기는데, 그러면 횡방향의 힘에서는 뭐가 생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횡방향의 힘을 받으면 휘는 거예요.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처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구조물로 보면, 우리가 얘는 구조물로 보면 대개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죠. 중력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받는 거고, 그러면 중력장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종방향으로 서 있는 애들이 있고 횡방향으로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방향으로 서 있는 애들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그러는 거고, 횡방향으로 서 있는 애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들보처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에서 힘을 받았을 때 얼마큼 처지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의 탄성 처짐량을 계산해요. 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유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기둥 설계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15장에서 보해 설계법을 배웠으니까. 물론 13장에서도 보해 설계법을 배웠어요. 여기서도. 물론 12장에서도 배웠고, 보해 해석과 설계잖아요. 힘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보면 보를 자, 우리가 설계를 또는 여기 구조물을 재료학에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응력 관점에서 봐요. 시그마가 또는 시그마 허용 응력보다 작은지, 또는 타우가 타우 허용보다 작은지. 또 하나는, 두 개는 변형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변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처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를 설계할 때 응력 관점에 설계했던 게 우리가 12장이었고, 이 변형 관점에 설계한 게 15장이에요. 보의 처짐. 16장은 이제 기둥이 되겠죠. 아까 그래서 기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둥은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얇고 길다 보니까 이게 딱 눌러서 이렇게 딱 눌러지면 우리가 배웠던 축 하중으로 축 방향의 응력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길다 보니까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는 거죠. 휘어버려서 이만큼 눌리기도 전에 미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직 허용 응력보다 훨씬 작은 하중에서 붕괴가 되어버린 거죠. 되돌아오지 못하는 붕괴사항들이 나타난다. 그럼 그게 언제냐? 그게 그럼 언디까지냐? 그 하중은 얼마냐? 그때 응력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던 게 오일러가 만든 공식으로 세장비, 얼마나 가늘고 긴지, 가늘고 긴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가지고 이 그딴의 조건들을 가지고 유효 길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위에 거를 이렇게 두 개 사이, 기둥 사이 껴가지고 누를 때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 경계 조건들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효 길이를 가지고 나타내고 그걸로 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법은 여기에 이 책은 지금 없는데 원래 비어 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탄성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 네 가지에 나와 있던 거에 대해서 에너지 시력을 또 나타내주고, 충격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짐이나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역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재료역학의 하중의 종류 및 응력을 이제 네 가지로 보면 재료의 종방향, 횡방향으로 나눠 놓고, 들어오는 하중 또 종방향으로 들어온 힘과 회전, 횡방향으로 들어온 힘과 회전을 나누어 주면, 종방향으로 들어온 힘은 수직 응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델타량을 만들고, 종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은 전단 응력을 만들고 회전 각도를 만들고,
다음에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은 수직 응력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전체가 이렇게 이런 그 반지름을 만드는 원을 만들게 되고, 횡방향의 힘이 되면 얘는 전단 응력을 만들고 전체적인 이런 처짐을 또 만들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종방향으로 들어온 힘, 축하중,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모멘트가 되는 토크, 횡방향으로 들어온 전단 하중 V, 그 다음에 회전, 이거 이제 굽힘 모멘트죠, 그죠? 굽힘 모멘트가 되면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수직 응력, 수직 응력, 여기는 전단 응력, 전단 응력, 했듯이 이제 수직 허용 응력 또는 전단 허용 응력으로 이제 각각 하나씩만 들어와 있을 때는, 하나씩만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각각 이제 설계상의 수직 전단 응력이 이거냐 이것보다 작으냐 크냐를 따지면 되는 거고, 전단 응력으로 봐서는 이것이 이 값이냐 이 값보다 작으냐 크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할 때 이 값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재료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설계 과정이 될 거고, 재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면적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S라고 하는 S를 바꾸는 게 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단 능력에서는 여기서 있는 여기 J 나누기 C라고 해서 Z라고 해서 요거를 바꿀 거냐, 아니면 여기서 보면 I라고 하는 걸 바꿀 거냐. 여기도 이제 I가 되는 거죠. IA.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계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형상을 결정하는 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압축 같은 경우에 좌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 하중의 종류. 그래서 이 테이블을 다시 정리를 해서 채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축하중에서 응력이 되면 시그마는 수직 응력이 되고 A분의 P. 여기서 보면 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단면이 A고 P. 비틀림이 되면 타우는 J분의 DC. 원에서 가장 먼 쪽까지가 C, 반지름 쪽으로. 순수 힘에서 보면 시그마는 이제 I분의 MC. 이건 이제 C로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 응력. C로 표시를 안 하고 원래대로 그냥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I분의 MY. 그거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 타우도 J분의 T로 이렇게 되겠죠. 전단력을 봤을 때는 타우는 IT분의 VQ. 그래서 이쪽 두 개가 이제 방향, 이쪽 두 개가 이제 종 방향으로 들어온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률은 원래 길이를 가지고 보면 얘는 수직 변형률이 될 거고 L분의 델타. 비틀림은 이제 전단 변형으로 해서 감마라고 쓰고, 그래서는 L분의 로 파이. 값이 잘 기억이 안 나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돼요. 이게 돌아가는 파이, 이게 로, 이게 감마, 이 길이가 L.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L 곱하기 감마가 이것도 같으니까 감마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순수 힘에서는 우리가 이 모양에서 지금 중립면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중립면. 지금 여기서 있는 이 모든 식들, 여기 있는 C도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중립면에서, 여기는 이 I 값도 뭐냐면 중립면에서.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면에서부터 거리를 Y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얘는 수직 변형률이죠. 이쪽은 압축이고 이쪽은 인장으로 나타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분의 Y.
그래서 y쪽으로 보면은 y가 커지면 변형률이 줄어들게 되죠. 압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로 우리가 정의를 안 하고, 그러면 응력 변형률 관계는 얘는 수직 응력이니까 이 형태, 이것도 수직 응력이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비틀림은 전단 응력인 거고, 여기도 타우는 G 감마가 되는 거고. 그럼 G하고 E의 관계는 2분의 1 플러스 nu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변형량을 구하면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값인 여기는 델타량이 중요하죠. 잡아당겼을 때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넣어주면 여기서는 비틀면 비트는 각도가 중요해요. 네. 휘면은 이 곡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넣고, 자 그럼 이 모양을 보더라도 A 있죠, J 있죠, 그 다음에 I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E 재료에 대한 거, 이거는 단면에서 주요 특성, 각 단면을 결정하는 특성들, 여기서 E는 이 재료 특성들, 그 다음 위에서 P는 우리가 준 동인이죠, 그죠? 실제로 이 변형을 일으키는 애들. 근데 여기는 길이가 달려있고 여기가 길이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길이가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원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하고 관계없이, 길이가 짧아도 똑같고 길이가 길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테이블은 재료역학 관점에서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알 거예요 아마.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풀 수 있는 저걸 줄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줄 테니까 이렇게 되고, 표 채우고, 그 실제로 이제 값을 넣고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페이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대한 풀이로 나와 있는 부분은,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잘 모르겠으면 찾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서 아마 4대 하중하고 응력 계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한데, 위에 조금 전에 했던 식들을 처음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랑 이 식에다 실제 값을 넣고 응력을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파이 여기 있고요. 곱하기 식도 있고, 15의 제곱. 이렇게 보면 이 각각 계산하는 거를 계산기로 직접 눌러가면서 계산해 놨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다 보면 계산기도 안 쓰던 그리고 지금 적이 여기 있는 있어서 P라고 한 거는 아까 10 계산기를 못 써서 틀린 학생들도 있고 해서 계산기를 직접 눌러가면서 쓰는 것도 써놨으니까 설명으로 4, 7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올려주고, D제곱 30의 147에 지금 어차피 이번 첫 시간은 거의 다 됐으니까 동영상은 첫 번째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두 번째 찾아서 뭐 잘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 세 번째는 지금 그래서 500 이번 숙제는 이거를 하게 되면 숙제는 이 한글 이 페이지를 줄 거예요. 이 페이지를 채워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 더 푸는 거죠. 이거를 문제를, 이게 당연히 지난 학기에도 문제가 나왔었고 매 학기 매번 시험마다 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숙제를 낼 거니까 그거를 문제를 풀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하나가 지금 요 자료도 줄게요. 요 자료가 보면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 재료역학에 사용되는 도형을 에서 주로 계산되는 거예요. 주로 계산되는 거.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원, 우리 알죠? 그죠? 원에서 치수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거부터 다 써놨어요. 이제 R로 쓰는 경우 반경, 반지름, D 지름, 직경인데, 이 수직 전단 능력에 사용될 때는 면적을 써야 되니까, 이제 R이 만약에 15다 라고 하면 이렇게 15 곱하기 마이너스 3승, 그럼 A는 면적은 파이 R 제곱, 이렇게 또는 파이 R 제곱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설계상에서는 지름으로 다 쓰게 돼요. 구할 수 있는 게 지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D는 15에서는 30이 되는 거, 그러면 이 R이 R하고 2배 차이가 나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구피 능력을 쓸 때는 이제 I 2차 면적 관성 모멘트 할 때는 I가 인테그랄 y 제곱 dA가 되니까 I 값은 4분의 파이 R 4제곱,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비틀리면 극관성 모멘트일 때는 이거는 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거 ix 이 값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항상 크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파이 R 4제곱 되고, 파이프로 된 거, 파이프도 만약에 외경, 내경이 있으면 D 아우터와 D 이너 주고 나뉘면 두께 T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 이너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께는 이거 두 개를 빼서 나누기, 그림상으로 보면 이 T가 두 개가 되니까 2가 되고, 뭐 R 반지름을 바꿨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반지름에다가 내측 반지름에다가 두께를 더하면 그게 외측 반지름이 되는 거고, 면적은 두 개를 제곱해서 빼는 거. I 값도 여기서 보면 적분식이니까 그냥 제곱 바깥쪽에다가 안쪽을 빼면 돼요. 면적에 대한 각 면적에 대한 I 값을. J도 역시 똑같고, 사각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밑변이 B고 높이가 H라고 하면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I는 12분의 BH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J가 될 때는 IX, IY가 되니까 이거 B 곱하기 H 3승에다가 H에다가 B 3승 했던 걸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응력값은 이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메가파스칼, 또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기가파스칼, 1000 곱하기 메가파스칼. 그래서 대개 응력의 범위가 우리가 제육학에서 다루는 건 한 100메가에서 한 200메가 정도, 아니면 10에서 한 30메가에서부터 한 200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주로 메가파스칼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값을. 이게 구핌에서는 I분의 MC, 여기서는 J분의 TC.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볼 때마다 많이들 틀려서 요거 가장 기본 되는 거니까 요거 하고, 아까 전에 자료 하고 줄 테니까 그거를 꼭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재료역학 원 복습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재료 2에 뭐 할 건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번은 잘 복습을 빨리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복습을 빨리 잘 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복습이 다 되어야지만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계속 진행을 나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꼭 이 테이블 꼭 하고, 그 다음에 4대하중 꼭 외우고, 테이블뿐만 아니고 이것을 실제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 무조건, 앞으로 계산 틀리면은 제가 이 학점을 굉장히 안 좋게 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면적 부분들도 절대 원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R하고 헷갈려서, 그 다음에 이 4분의 파이 R 4제곱하고 막 헷갈려서 막 엉켜서 틀린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있어요. 그게 없지 않아요. 항상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